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김태용 그로스의 자산운용 대표님과 내년도 증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가치주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면은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가 뭐 미국 증시와 좀 차별화돼서 가고 있는 건지 현재 증시를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지수랑 한국 지수는 차별화되고 있는 거는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다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지금 한국이 조금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이머징 마켓 전체로 한 일주일에 7조 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원화로. 이머징의 상대 매력도가 확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미국 투자가들도 또는 유럽 투자가들도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수익률이 높고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나라들한테 더 배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이 바뀐 거죠. 그 아이디어의 근간은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약세로 간다는 거는 상대 통화는 강세인 강세로 거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득이죠, 사실. 그냥 원화만 갖고 있어도 외국인이 보기엔 먹을 것 같은 거예요. 9월 달까지는 성장주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장주들이 좀 조정하고 가치주가 예를 들면 반도체도 칠게요. 그러니까 전자서부터 해서 그 화학, 정유, 철강, 은행까지 이렇게 다 올라갔잖아요. 그거 이유는 기관들도 이쪽으로 쏠려 있다가 리밸런싱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경기 민감주도 사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섹터가 한국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가치주와 성장주에서 자산의 배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가치주가 올라가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금리가 이제 바닥 찍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겠죠. 그게 대부분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렇죠. 그게 대부분 가치주고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왜 성장주가 올라갈 때 더 과도하게 올라가냐면요. 성장주는 종목수가 얼마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은데 3, 40%씩 계속 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6, 7개의 모든 산업들의 그 경기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제한된 상황에서 성장주를 좀 팔아서 가치주로 옮겨가는 이러한 큰 자산 배분이 미국에서부터도 일어나고 동시에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급한 배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덜 오른 거 찾아가지고 또 사고 있는 거고 이제는 크게 가치주만 사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기업이든지 상관없어요.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낚시를 갔는데 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연못이 있을 거고 덜 잡히는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온도가 이렇게 변해요. 그전에는 그쪽에는 낚시하러 아무도 안 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낚시꾼들이 이제 하나둘씩 옮겨가기 시작한 건데 온도가 변화가 생긴 건데 그 온도 자체가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고기가 더 많이 잡히면은 글로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아직도 가치주가 키 맞추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좀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 아까 6개에서 7개 섹터가 특히 고기가 많을 것이다 하셨는데 어떤 섹터를 좋게 보시는 거세요? 이제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차와 반을 몇 번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화학, 반도체인 거였거든요. 보면은 자동차 그 말씀드린 이후에 되게 많이 올랐고 화학도 똑같이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력도 순서로 보면은 반도체가 1등입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을 어떻게 알아 자네가 뭐 이렇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정확하게 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 이렇게 보일 때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이닉스 이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8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벌었고요. 2019년에 그게 3조로 떨어집니다. 3조 좀 안 됐죠. 네. 그리고 올해는 한 5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반도체 가격은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초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는 뭐 코스피 비슷하겠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보통 사이클을 그리는 게 2년 빠지고 2년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을 그려요. 거의 1년 반 내내 빠졌고 지금 거의 저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도 전부터 벌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 덕분이죠. 네, 거기다가 뭐 다른 뭐 대만 팹이 어쩌다 이런 뉴스 아무것도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요는 내년에도 지금 투자를 안 했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재고가 굉장히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도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도체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주가는 6개월 빠릅니다. 반도체 가격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는 안전하게 이제 저희는 좋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포지션을. 화학도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잡혀 있는데 저희 분석은 그것도 다 그 예상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똑같은 이유예요.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뭘 사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빨리 사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 제품도 재고를 계속 더 빨리 비축할수록 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두 달 전 재고가 있으니까 두 달 전 가격의 원료를 갖고 오고 제품가는 현재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는 마진이 더 높아지겠네요. 벌어지는 거죠. 더 좋아지죠. 반도체를 1년 정도 업황이 지속적으로 괜찮아질 걸로 보셨는데 화학은 어느 정도? 화학은 사실은 가시성은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매크로 변수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2분기 정도는 뭐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개월 정도는 그때 또 봐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지. 맞아요. 그때 팔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때 또 보자는 거죠. 그럼 자동차로 잠깐 넘어가면 자동차는 지금 잘했고 앞으로 잘하는데 계속 잔잔하게 뭐 엔진 리콜, 뭐 엔진 화재, 뭐 배터리 화재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다 노이즈예요. 그거를 못 고치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팔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리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죠. 고쳐서 분석하려는 다시 거죠. 주는 거고 비용 떨고는 되는데 그게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저희가 되게 일찍부터 좋게 잘 봤지만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까 막 수익률이 70% 80%나 있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로. 그래서 이거 팔을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싹 접은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런 이유는 자율주행, AI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자신 없었던 거는 현대 기아차가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적어도 2발 뒤에서 따라갈 AI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있을까? 소프트웨어가 강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했었는데 앱티브라는 회사를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입니다. 앱티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인수를 이제 작년에 했고 지금은 레벨 4 정도 수준으로 물론 사람이 타서 손은 안 대고 이렇게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됐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 테슬라처럼 현대차가 자 내년도에 플랫폼 이 플랫폼에다가 EGMP 플랫폼에다가 자율주행 AI 넣었어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랑 간격을 많이 좁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무 뉴스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교하면 되게 싸다. 결국에는 테슬라를 애플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함 그리고 그 팬덤 하드웨어에 대한 팬덤도 높이 사는데 현대차는 사실 그건 없잖아요. 난 현대차만 살 거야 하는 하드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공부도 잘하는데 인기는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플 아이폰이 2009년에 나왔을 때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그쵸. 외주 받으면서 금방 맞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노키아는 이겼죠. 예, 노키아는 망해서 맞아. 없어졌잖아요. 현대차, 기아차도 폭스바겐도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우가 될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포드나 이런 회사들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드는 회사가 공장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한테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켓 시어를 테슬라 혼자 못 먹거든요. 그쵸. 현기차 폭스바겐이 먹을 거란 얘기죠. 자동차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전기차를 빨리 잘 준비한 애들이 마켓 시어를 빠르게 뺏어오면서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은 수많은 차 제조업체 중에 하나지만 그때는 3대 차 제조업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반하차를 얘기해 주셨고 나머지 또 섹터 중에서는 어떤 섹터가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더할 수 있을지. 나머지 섹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산재에 있긴 한데 여러분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 높은 확률로 좀 맞힐 수 있는 건데 레저 관련주입니다. 레저주. 예, 레저라 그러면은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이 정도가 포함이 되겠죠.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나면은 여행 수요도 다시 살아날 거고 카지노도 당연히 갈 거고요. 항공 비행기는 그 목적 수단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종목 저 종목을 다 사는 것도 사실은 좀 맞아요. 위험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주가 백신이 내년 하반기면 다 될 거야. 그래서 안전할 거야 이랬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회사들이 캐시플로우가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굳이 사실 거면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항공주를 사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항공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수단인데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좀 많이 수그러지면은 다시 다 정상화될 거기 때문에 투자 호흡이 기신 분들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냥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사느냐 이걸 딱 타이밍 맞춰서 사기가 어려우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100 중에서 1, 20 정도는 레저에 관련한 것들을 좀 사시는 것 좋을 것 같고 카지노도 되게 안전해요. 카지노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대한항공 요새 이제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 가지고 뭐 주식 발행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꼭 어떤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조정 가능성이 더 있죠. 산업은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제 답안지는 있지만 공부하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가 다른 저가 항공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공부해 보시고 그 중에서 좀 충분히 매력적인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가항공사 힌트 주셨네요.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안 망할 기업에서 고르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카지노 같은 경우도 회사가 두 개잖아요. 네. 이건 하나는 국영이고 하나는 민간인데 외국인들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지노는 안 망합니다. 카지노는 안 망합니다. 뭔가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아요. 카지노는 안 망한다. 인류는 저 향락을 좋아했어. 네, 저 도박을 좋아했어. 기원전부터 했기 때문에 면세점은 호텔신라도 있고 신세계 네. 인터도 면세점 사업 뛰어들었고 종목이 좀 많은데 제일 좋게 보시는 거는 면세점은 좀 안전한 편이에요. 아 네, 두루두루 안전한 건가요? 예, 왜냐면은 테슬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마 4분기부터도 적자가 안 날 가능성도 있고요. 좋아질 때는 또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아마 보시면 호텔신라가 뭐 되게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봅니다. 예.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말씀드린 성장주들이 사실은 이제 가치주 올라가는 동안에 걔네가 좀 희생을 했어요. 걔네 돈을 좀 빼서 카카오 돈도 좀 헐고 네이버 돈도 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급한 흐름은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 펀더멘탈 나빠지는 거 하나도 없고 회사 그대로인데 주가만 20%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또 다음 분기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역시 카카오야 이러면서 역시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카카오 웹툰이 카카오뱅크가 몇 조 받는다 카카오페이가 이런 끊임없는 시장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대장은 저는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면 성장주 테마에서 BBIG라고 했잖아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BBIG 성장주 테마에서 사실은 일전의 인터뷰에서 바이오랑 게임은 이제 성장주 대열에서 이제 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 백신 개발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또 급등을 했고 이제 컴투스가 중국에서 게임 승인 받으면서 또 상승을 했거든요. 다시 좀 성장주 대열에 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BBIG에서 제가 이제 배터리와 인터넷을 이제 놔두고 나머지는 약간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이오를 좀 틀린 것 같아요. 요새 다시 바이오가 바이오가 엄청 뜨거워요. 치료제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역시 대한민국 바이오들이 대단하다 이런 제가 좀 반성도 바이오 하고 투자자들이 대단한 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약간 변화들이 있잖아요. 언택의 이제 수혜주이기도 했고 이랬는데 중국이 판호를 해주고 시장을 좀 개방을 해주면서 게임주들도 선별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게임 섹터 전체가 우르르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시장 개방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게임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다 1등, 2등 하진 않을 거거든요. 중국 게임의 수준이 한국보다 전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이미 IP가 너무 훌륭한 리니지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공전에 히트를 했던 서머너즈 워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가 쉽게 있겠죠. IP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좋게는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보다는 바이오테크나 아니면은 지금 치료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게임 바이오에서는 지금 제한적으로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잘 골라내야 되는 전제로 뭘 팔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3,100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를 제가 아까 4개 섹터에서 안 넣었죠. 네. 그거를 안 넣은 게 아니라 배터리는 그냥 디폴트처럼 그냥 묶어놓고 가야 돼서 그런데 3위 일체가 돼서 밀고 있는 산업은 2차 전지 배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3일체가 뭐 어떤 누구냐면은 네. 정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투자자? 네, 투자자. 소비자죠. 정확하게. 소비자. 네, 네. 주마다 다릅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규제하겠다 더 얘기했어요. 그럼 정부 됐죠. 그다음에 기업들은 배터리 공장 막 2배, 3배로 엄청나게 돈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의 자동차 마켓시어 비중이 3%가 안 돼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2.5%가 그래요. 연간 9천만 대 팔리거든요, 자동차. 거의 200 몇십만 대 팔 거예요, 올해. 내년에 몇백만 대 해서 한 10% 마켓시어가 연간 팔리는 차에서 한 1,000만 대가 전기차가 팔린다. 이때까지 전기차를 왜 팔을까요? 그니까요. 네. 내가 왜 소비자. 팔았을까? 소비자가 얘네들이 정부도 그렇게 했고 기업들도 전기차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소비자가 전기차를 안 사면은 그러면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테슬라 줄 서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연기관차는요, 원가 절감이 안 돼요. 엔진 만들어야죠, 미션 만들어야죠, 이거 만드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원가를 더 절감을 하겠어요. 그 부품이 다 들어가는데 8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요,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3년 안에 25,000불짜리 전기차가 차를 나온다. 지금 같은 걸로 나오는데 지금 6천만 원이거든요. 그거 3천만 원짜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3년 전에 지금 반으로 빠졌거든요. 또 빠집니다. 또 빠지면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연기관차는 전기차가 훨씬 싸고 제로백이 3초에서 4초가 나오는데 내연기관차보다 6초, 7초 나오는 차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위일체가 돼서 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맞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시면 깔아놓고 없으시면은 조정이 혹시라도 오면은 무조건 사셔야죠. 2008년도에 나타난 스마트폰 같은 그런 거네요. 안 살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코스피 지수 전망은 3,100을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견 부탁드릴게요.